네, 안녕하세요. 주식학개론입니다. 네, 코스닥 체력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네, 오늘도 거침없는 하이킥을 보여주면서 8월장의 오프닝 벨을 아주 화려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하죠. 네, 양시장의 온도차,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네, 오늘 시장이 던져주고 있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8월장의 주도주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수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저희 오늘 주식학개론에서 큰 힌트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방금 만나보셨던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분이시죠? 네, 오늘 이광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나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네. 전문가님만 따라가면 8월장도 오케이인가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주식학개론 또 금요일도 했었는데 네. 7월 달에 소개했던 종목들을 모두 다 한 번씩 리뷰를 했어요. 봤죠. 그런데 이제 7월 달 동안에 뭐 친기 광기 시간대 아니면 또 주식학개론 때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네. 단 한 종목도 손실이 없었습니다. 와, 네.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컨디션이 요즘 좋으시네요. 좋으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이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하잖아요. 아, 예. 네, 지금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컨디션 좋을 때 네. 많이 따라오십시오. 네. 8월장이 또 얼마나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저희를 수익의 길로 인도를 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과연 오늘 저희 주식학개론의 주제는 어떤 거를 가지고 오셨을지요?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 반도체 뉴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주말 동안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뉴스 조금 걱정되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있었죠. 왜냐하면은 네. 반도체 지각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가장 또 이 위기 대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주가는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적으로 외국인이 잘 찾아와서 올라가기도 좋았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고요.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최근에 돌파하기 이전에 있었던 위치, 그러니까 박스권의 상단은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 상태로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에 큰 양봉을 뽑았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위협적인 모습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언택트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여전히 추세 안쪽에 있다라면은 네. 시장에 대한 걱정 크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음.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뉴스가요. 네. 사실 뭐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 때문에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그냥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조정. 네. 뭐 시황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의 흐름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애플의 시장 집중력이 굉장히 컸어요. 시장의 자금들이 사실 애플과 그리고 미증시를 많이 봤습니다. MSCI 이 이머징 마켓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빠졌어요. 네. 그래서 시장의 자금 이동이 단기적으로 미증시를 좀 바라보고 있다 보니 우리 증시, 이머징 마켓 모두 다 좀 잠깐은 관망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주말에 나왔던 뉴스는 제가 또 해석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지난주에는 있고 오늘은 없는 게 외국인하고 삼성전자잖아요. 네, 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라는 해석을 저희가 먼저 들어봤어요. 네, 삼성전자는 5일선을 살짝 이탈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추세는 살아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경쟁업체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버틸 만한 힘이 있다는 게 가장 먼저 체크가 되는 저희 포인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뉴스를 저희한테 해석을 해주실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그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걱정할 내용은 아니다. 음.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삼자 배정 뉴스가 나왔고 네. YIK라든지 SNS텍 이 두 회사가 직접적인 거론이 되었는데 네. 이 두 회사가 빠졌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지원을 조금은 다음으로 미뤄야 되다 보니까 네. 채택되지 않은 현상에서 아. 뭔가 일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특히나 SNS텍, YI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를 많이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 연결고리가 높은 회사. 네.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D램 반도체의 전환 그리고 이 EUV 그러니까 반도체 미세 공정화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작고, 반도체는 네. 작고 얇게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 예.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주목을 받아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 추세를 복귀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 뉴스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 드리겠고 또 주말 동안에 있었던 또 엔비디아와 ARM, 또 큰 삼성전자의 건 있었어요. 관계 예.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대한 투자를 단행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7년에 동지 네. 세미캠하고 솔브레인. 만나요 솔브레인. 네, 네. 그 이후에 통큰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거라서 네. 이슈는 핫 이슈가 됐는데 주가는 밀렸다. 왜?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내용들을 오늘 좀 자료와 함께 소개를 좀 그럴까요?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우선 이제 이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가 오랜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적인 규모로 본다라면은 1,100억 원 정도 넘은 이 금액 규모로 해서 투자가 되었는데 네. 실질적인 직접 투자가 된 겁니다. 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이로 인해서 이 삼성전자가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 이야기는요. 그동안에 정부 입장에서도 네.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에 대한 국산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이 반도체 생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또 타격이 되기도 했지만 네. 그럼으로 해서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탈일본화, 네. 국산화에 대한 또 실질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모든 부품에서 모든 장비에서 일본을 빼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일본은 모두 다 벗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요. 점차 예.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 SNS텍, YIK만 선택받았네라고 아쉬운 게 아니라 네. 앞으로도 꾸준하게 장비, 소재, 부품 모두 다 국산화에 대한 시장 확대가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놨고요. 첫 시발점이 되는 뉴스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어요. 왜, 네. 지난해부터 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음. 정부 또 삼성전자 주도로 해서 반도체 국산화 내용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이 나온 거죠. 우선은 이제 SNS텍과 YIK 두 회사에 모두 다 3자 배정 지분 투자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규모 면으로 본다면은 SNS텍 쪽에 659억 그리고 YIK에 473억 이 지분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3자 배정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 3자 배정 신주 물량들이 모두 다 삼성전자가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네. 한 가지 특징을 본다면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1년간 보호 보호 예수된다. 예수에 갇혀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국내 소재 부품 장비 회사 중에 이 회사들이 네. 앞으로 이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도 중요하고 앞으로 기술 투자에 좀 필요하다. 네. 협력해야 된다라는 네. 측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물량을 새롭게 증시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1년 있다가 팔 물량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상증자라는 이슈가 네.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 물량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 요인이 된다? 네.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여태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들 회사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그럼요. 반도체가 네. 시장을 주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빠졌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SNS텍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6%대 진행되고 있는데 장 초반 때는 더 강했어요. 움직임이 8%대급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빠졌던 장대 음봉보다는 아직 다 올라선 건 아니지만은 추세에 대한 연속성을 본다라면은 음봉에 대한 하락이 걱정되지 않을 정도로 네.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크게 보시게 되면은 SNS텍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네. 이평선이 정배열화되고 있고 이평선이 이격도를 넓혀가고 있어요. 이거는 장기 성장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SNS텍은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DRAM,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네. 그리고 DDR5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크기는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미세 공정화 앞으로 모든 스마트 기기, 스마트 장비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반도체 미세 공정화에 대한 경쟁이에요. 거기서 EUV 공정, EUV 장비가 네. 도입되고 있고 EUV 장비가 도입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모두 다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들었고 그중에서 핵심 이 소재 재료 중에 SNS텍 블랭크 마스크에 그쵸. 대한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강조를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 어제와 같은 뉴스는 사실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를 더 강하게 맺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같이 주가의 변수로 해서 네. 빠진다 매수의 기회인 거죠. 지금은 주가가 다시 또 복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만에 복귀가 됐고 전혀 뭐 정배열 추세도 그렇죠. 흐트러지지를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SNS텍 같은 경우에는 659억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설까지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물량들은 운영 자금을 쓸 것이고 네. 또 일부의 자금은 재무제표 정상화에 대한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음. 일단 SL스택이 증설을 한다는 건 뭘까요? 얘네들이 만들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가 실질적으로 국산화에 준비를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동안에 기술만 있었고 음. 아직까지는 일본의 이 수출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블랙 마스크 특히 그랬던 그렇죠. 거죠. 예. 왜냐면요. 이 블랭크 마스크가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 ARF 장비에서 EUV 장비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반도체라는 이제 이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큰 원판을 생각하면은 이제 실리콘 웨이퍼 큰 원판을 생각해서 그 안에 이제 격자로 해서 쪼개 놓잖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그 칩 하나하나가 이제 점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전자적인 회로들을 그릴 때 바로 이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라는 건 미리 그 설계 도면에, 회로에 대한 네. 부분들을 미리 그려놓고 예. 그 라인에 따라서 이제 이 회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작게 그리기 위해서 장비가 바뀌었습니다. EUV 장비로 바뀌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EUV 장비는 지금 네덜란드 ASML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ASML이 EUV 장비를 만들 때 이 소재에 대한 기술 협력을 누가 했냐면은 일본이 했어요. 아. 그리고 일본은 독일이 했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화학 기술이 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비의 좀 이제 기술 개발에 일본이 협력을 했어서 그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은 네. 일본에 대한 소재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음. 특히나 EUV 장비로 넘어가게 되면은 화학 소재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았을 때 네. EUV 장비를 대거 이제 계속해서 도입을 해왔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재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진땀을 뺐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항상 필요할 때마다 수출한 게 아니라 미리 재고를 쌓아놓고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버텼고 네. 그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소재 개발이 원활하게 되면서 지난해 또 이번 해에 이 EUV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회사들이 그렇게 주가가 잘 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좀 더 기술 협력을 해서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SNS텍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로를 그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설계 도면을 이 마스크팩을 좀 붙여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반도체 칩에 올려놓고 뭔가 다시 한번 그리는 것인데요. 모눈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눈종이에 그리기 전에 네. 깨끗한 모눈종이를 우리가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SNS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비 이 부품을 쓰게 되면요. 네. 화학 소재로 해서 연마를 이제 그 공정을 하게 되는데 그 화학 소재에 대한 유해 물질이라든지 그리고 불순물에 대한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보호막을 할 수 있고 보호막에 대한 커팅을 할 수 있는 게 펠리크리니카라고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가 SNS텍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투자 자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증설한다는 거는 삼성전자에 SK하이닉스에 공급을 진짜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재성이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주가는 지난 금요일 날 빠졌지만 오늘 다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NS텍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랭크 마스크가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많이 쓰일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 이 EUV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작년에 강조를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앞으로 작고 얇게 얇게. 만드는 데 기술이다. 음. 작게 만드는 데 가장 큰 공정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분명히 투자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기업이겠죠. 네, 블랭크 마스크 관련해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전혀 추세 이상이 없다라는 게 이 종목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투자가 단행이 됐던 그 기업도 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금요일장에 주가 막상 빠졌다가 하루 만에 오늘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YIK 또 어떤 기업인가요? YIK도 최근에 와서 제가 7월 달 중에 네. 이 광기 종목으로 설명했던 종목이거든요. 7월 달에 잡아내셨어요. 6월 달에도 네.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고요. 6월, 7월. 네. 일단 YIK 같은 경우에는 EUV 공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네. 반도체 테스트업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와서 DDR4가 이제 DDR5로 바뀌어가기 위한 표준화 확정이 되었거든요. 이제 규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이제 정해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DDR5를 만들 수 있는
생산 기업들, 디램이거든요. 디램 기업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DDR5를 만들어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DDR5로 바뀌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가? 사실 이 DDR4라는 디램이 DDR5라는 디램으로 바뀌게 되면요, 당연히 기능이 더 좋아진 거겠죠. 성능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탑재할 수 있는 슬롯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메인보드라든지 네. 그밖에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호환시킬 수 있는 장비들과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가 AMD 그리고 인텔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인텔과 AMD가 해결할 겁니다. 네. 근데 나머지 이제 이것을 탑재하고 이제 호환시킬 수 있는 전력 신호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검사 장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검사 장비들이 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었는데 그 이상을 2배로 뛰어넘는 해야 이제 하니까. 장비가 생겼기 때문에 오. 이제 부품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비 회사들이 중요하다, 네. 테스트 기업들이 중요하다라고 중요하겠죠? 했는데 오. 대부분의 테스트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반도체 후공종에 있어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반도체 전공종에서 테스트를 먼저 할 수 있는 YIK가 있다. 전공정 예. 쪽이군요. 왜냐면은 예. 웨이퍼 단계에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웨이퍼 공정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반도체 후공정이 있는데 웨이퍼 단계에서부터 해서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장비가 DDR5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좀 더 정밀하게 검사 장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DDR4에서 DDR5로 넘겨갔을 때 그러니까 반도체 D램에 대한 세대 교체가 나오게 되면은 네. 그 다음에 도래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부품값이 굉장히 비싸요. 어.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네. 정밀 검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훼손율을 줄여야 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네. 검사 장비, 그러니까 테스트 기업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웨이퍼 단계에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미세 공정화를 하기 위해서 EUV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웨이퍼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집중을 해야 돼요. 노면을 그리는 이 노광 공정뿐만 아니라 노광 공정에 잘 노광될 수 있도록 뭔가 재료를 깔끔하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역할은 이제 이 회사가 검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YI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두 가지 포인트. 네. 첫 번째는 차세대 D램을 넘어갔을 때 기능이 고사양되면서 이 부분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기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EUV에 대한 색깔을 띌 수 있기 때문에 네. YIK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웨이퍼 단계 검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기업이 YIK 우리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에선 유일한 거죠. 유일하진 않지만은 않아요? 이 네. 회사가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삼성전자 안에서는 이 회사의 장비가 네. 50% 가까이 도입되기 때문에 어. 이 회사에 대한 삼성전자 내 점유율은 네. 가장 1등.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있는 기업들은 국내 기업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장비 이 웨이퍼 단계에서 가장 높은 회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글로벌 점유율에서 경쟁하고 있는 회사는 YIK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이 회사와 연결고리를 더 강화시킬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웨이퍼 검사 장비 장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요소지만은 과거의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서 크게 부각이 됐던 장비들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많지 않은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화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화된 기업인데 삼성전자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반도체 공정을 좀 미세화하거나 그리고 차세대 D램 반도체에 대한 개발이 나타난다면은 네. 수혜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도 YK에게 납품이 되나요? 같이 들어가나요?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네. 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로도 공급을 그쵸. 잘합니다. 네. 우리 국내 점유율 1위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안에서도 1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웨이퍼의 불량 여부를 전수 검사하는 테스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받는다. 네, 그만큼의 경쟁력을 정말 입증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6월부터 이 종목을 저희한테 주셨다고 네, 하셨는데 역시 좀 추세를 봐주신다면 전혀 이상 신호가 좀 안 잡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지난 금요일 날짜에서는 수익률이 좀 더 컸었죠. 제가 그렇죠.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6,650원 라인 때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광기 종목으로 소개했을 때 50% 수익은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수익을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는 지난 연중 고점을 좀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연속성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장에서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은 오늘 상승 추세가 이 저점을 높여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 추세도 살아있고 장기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평선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YIK처럼 반도체 미세 공정화 네. 그리고 이 소재 부품 또 장비들이 국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연결고리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필수에 해당하는 두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앞에서 반도체 업황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무슨 일일까요? 엔비디아가 과연 ARM을 풀게 될까? 오늘 하드슈인데요, 이거? 네. 우리가 주말 동안에 조금 이제 의식을 했던 이제 뉴스가 반도체 디램 가격이 빠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와서 삼성전자 과연 디램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했을 때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거든요. 그렇죠. 네. 당장의 뉴스를 읽어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빠진다는 거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매출의 안정적인 기반이 디램인데 그렇죠. 디램 가격의 추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였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디램의 가격 하락은 악재가 맞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디램 가격 하락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디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 수요에 대한 축소가 경기 시장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네.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DDR4라는 디램에서 DDR5라는 디램이 이제 나옵니다.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가동인 거죠. DDR 이제 디램을 구매해야 되는 업체들 중에 네. DDR4를 굳이 지금 살까요? 아. 조금 기다려서 DDR5를 사야겠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은 모두 다 DDR5는 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시기에서는 DDR4에 대한 구매를 계속해서 대체적으로 할 것이고 네. 추가적으로 DDR5를 구매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와 같이 디램에 대한 하락을 의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텔이 7나노급 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출시를 지연시켰죠. 딜레이했죠. 그러면은 인텔의 이유를 봐야 됩니다. 인텔은 좀 더 정밀한 검진을 통해서 테스트가 필요해서 시간을 좀 지연시키겠다, 네. 연기하겠다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인텔의 이 7나노급 반도체 생산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고 그리고 장비에 대한 부족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본다면은 삼성전자와 또 TSMC와 같은 회사들은 이 공급에 대한 부족란을 좀 채울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인텔이 다 갖추지 못하기 전에 네. 삼성전자와 TSMC는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텔의 지연 소식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CPU 역할은 AMD, 인텔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먼저 호환성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야 DDR5가 그 다음 이제 출시되면서 원활하게 이제 소비가 될 것인데 그 부분들은 조금은 다음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모멘텀으로 삼아도 된다. 지금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뉴스들에서 주가가 조정되어 온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DDR5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네. DDR5가 이전에 했던 반도체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근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네. DDR2, DDR3, DDR4 같은 경우에는 14나노급이에요. 근데 DDR5가 되면서 10나노급으로 바뀝니다.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중요한데 14나노급까지는 그래도 제법 만들 수 있어요. 중국에 있는 기업의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SMIC인데 네. 그 회사가 14나노급까지 만들 수 있어요. 아, 네. 그런데 그 이상은 못 만듭니다. 그 더 작은 거 못 만들어요. 그 작은 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곳 되지 않아요. 첫 번째가 삼성전자, 네. TSMC,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갖추려고 합니다. 또 인텔, 네. SK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5곳. 이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인텔은 여기에서 모두 다 모든 것을 갖췄다고 말 수 없기 때문에 지연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양산할 수 있는 준비된 기업은 삼성전자, TSMC예요. TSMC.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뉴스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삼성전자와 TSMC가 음.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뉴스예요. 그래서 네.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지각 변동을 만들 수 있는 엔비디아가 ARM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효과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왜 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건지, ARM은 어떤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지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ARM은 네. 이제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 소프트뱅크라는 일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좀 익숙한 회사일 거예요. 소프트뱅크 산하에 있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 그렇죠. 설계하는 ARM인 거고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소프트뱅크는 우리한테는 손정희 회장이 좀 익숙한 분이시기 친숙한 때문에 회사죠. 네. 좀 친숙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회사가 원래 이제 ARM에 대한 지분 투자를 정말 크게 해왔습니다. ARM은 사실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지금 출시된 지가 대략 한 10여 년 정도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스마트폰에 관련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ARM이 거의 다 설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쪽에서의 설계 능력은 네. 여기 회사가 다 해서 여기 회사에 대한 특허를 로열티를 주면서 쓰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최근에 와서 이 회사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지분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소프트뱅크가 75%,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그러니까 그 관련된 ARM의 자회사인 비전펀트가 25%. 사실 이 ARM은 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이 투자에 대한 실패를 겪다 보니까 현금 수혈이 좀 필요했습니다. 일단 스타트업 투자 실패,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네. 50조 원의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한 상태인데 그래서 많은 이제 계열사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RM에 대한 매물까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 네.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매각을 할지 아니면은 이 ARM을 상장을 유도해서 시켜서 돈을 또 그렇죠. IPO를 해서 자금 조달을 할 것인지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논의되고 있는데 일단은 매각에 대한 기조로 좀 기울어지고 있는데 네. 이 매각에 대한 이 기울어졌을 때 엔비디아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ARM을 인수 추진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 삼성전자도 관심은 있었지만은 잡지 못했고 엔비디아가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ARM에 대한 설계 기술이 워낙에 전 세계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ARM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보면 특허 독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이 ARM에 대한 인수가 확정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와 같은 회사를 안고 가더라도 네. 조금은 당장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역할이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했을 때는 상당히 이 반도체 설계에 대한 부분들 시장이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ARM에 대한 설명이 또 있는데 스마트폰 AP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제 설계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ARM에 대한 이 기본적인 로직을 통해서 파생됐다. 그리고 네. ARM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D램 반도체가 보통 PC용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도 D램이 쓰이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이 설계한다는 알고리즘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것들을 이 굉장히 단순하게 로직화해서 네. 모바일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ARM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반도체 전반적으로 9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네요. 얘네가 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했을 때 PC 쪽에서의 GPU라든지 네. 그리고 모바일 쪽에 D램이라든지 CPU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AP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설계 능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경계, 국가적인 경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풀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마디 더 썼지만은 특허 갑질에 대한 경계가 있다라는 것. 그만큼 만약에 ARM을 인수한다라면은 그 동안에 이 시장에 뛰어들었던 뭐 퀄컴 또 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뭐 TSMC, 네. 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마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네.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버리는 사업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과감하게 투자가 재투자하는
사업도 나오기 때문에 아.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뉴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음. 엔비디아에 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 계기는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은 일단은 특허에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멀리 가보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했을 때 분명히 이들 회사의 시너지가 나와서 또 지갑 변동 만드는 재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여기에 수혜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되는 건 특허 사용에 대한 우려고 네. 그리고 수혜받는 거는 엔비디아가 ARM에 대한 인수를 했을 때 아까 같이 설계 능력이 뛰어난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ARM이 좀 더 이 설계 능력을 좀 펼쳤을 때 생산 라인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엔비디아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생산 예. 라인에서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설계 능력이 음. 대부분 TSMC에 의존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물량이 이제 삼성전자, TSMC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SMC가 모든 반도체를 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TSMC도 분명히 공장이라는 것이 한정적이기 생산 때문에 능력이 예. 최근에 와서는 퀄컴이라든지 인텔 쪽에서도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위탁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나중에 삼성전자 혹은 DB 하이텍, SK 하이닉스가 수혜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볼 건데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해서 GPU를 생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D램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탑재돼서 연산 처리 장치가 CPU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처리할 수 있는 GPU가 있고 신경망 처리 기능이라는 AI를 담당하는 NPU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쪽에서 세계적인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포토샵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영상 처리 관련된 유튜브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장치를 쓰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거 엔비디아 걸 쓸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과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게임할 때 많이 쓰게 되거든요. 게임할 때 사양을 높일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거든요. 연산 작용이 조금 더 이 단순 로직에서 좀 이제 그 3D 구현으로 좀 이제 입체적으로 막 바꾸게 되는 것인데 연산 처리가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GPU가 그래픽 처리 장치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알고리즘 로직에도 쓰기 때문에 네.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CPU라는 영역은 분명히 필요한데 GPU의 영역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이 AI,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이 GPU에 대한 활용 범위가 커진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지금 몇 년째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생태계를 주도하는 업체네요.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필요한 연산 처리 장치가 CPU 그리고 GPU, NPU로 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칩 개발이 커진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는 크게 네.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다. 엔비디아에 대한 로고로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네. 다음 차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구매를 할 때 컴퓨터 옆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칩 안에 보시게 네. 되면은 다 이 표시가 있죠. 이 표시가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드라이버 이 장치를 업데이트할 때 이 로고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렇죠. 네. 이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그래픽 관련된 업데이트를 할 때 항상 보이는 로고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의 대한 역할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는데 엔비디아의 이제 GPU를 가장 쓰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게임 쪽에서 많이 이 GPU 활용 능력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당연히 게임에서 쓰일 거라 보이지만은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왼쪽은 다양한 영역에서 쓰인다는 겁니다. 이게 2020년도 기준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게임 GPU 활용도뿐만 아니라 여기에 데이터 센터용도 있고 그리고 프로페셔널 이 비주얼 레이전인가요? 비주얼리제이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영상 처리라든지 네. 아니면 그래픽 처리할 때 쓰이는 것도 이 GPU에 대한 활용 능력이 커졌다는 꽤 거고. 높네요. 포션도 11%예요. 그리고 이제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칩셋. 그러면은 GPU에 대한 활용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단순하게 영상 처리라든지 그래픽 처리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니네요. 이와 같이 알고리즘을 좀 여러 가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내용들이 과거보다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도표 하나 또 가지고 왔는데요.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2020년도 비율인데 과거에 이제 16년도 16년도? 네.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게임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높죠. 네. 왜냐하면 그래픽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 그렇죠. 녹색. 그런데 네. 점차 시장이 음. 4차 산업화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비주얼 그리고 이제 오토모티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GPU가 사실 게임을 위한 그래픽 처리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 또 이 4차 산업은 언택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항상 무조건 올라온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과 재작년 쪽에 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생산을 중국이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채굴을 했을 때 이 그래픽 연산 처리 같은 이제 그 알고리즘 처리가 네. GPU를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GPU 판매가 굉장히 폭등을 했었거든요. 생각나네요. 그때 엄청 네. 핫했던 맞아요. 그 비트코인 투자 때 엔비디아가 맞아요. 얼마나 날아갔는지.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일부의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규제가 나오고 들어가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경계가 나오다 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음. 채굴기를 필요로 하는 컴퓨터의 생산 혹은 공급이 수요가 확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정체기가 있었어요. 한번. 네. 그런데 다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4차 산업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지금 현재 모두 다 구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구현되는 시기가 되어 온다면 엔비디아의 역할은 계속 커진다. 만약에 해외 주식 투자한다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 영향력 이 자체로도 큰데 네. 여기서 설계 능력을 가진 ARM을 인수를 한다? 음. 그러면 더욱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ARM을 통해서 모바일까지 넘어간다. 그러면은 시장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쪽에서 역할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 그리고 퀄컴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긴장을 경계할 해야겠어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엔비디아는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GPU 생산을 직접적으로 크게 하지 않습니다. 아. 이 생산을 TSMC가 해왔어요. 생산은 TSMC 쪽에서. 그렇죠. 네. 근데 TSMC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다 삼성전자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일감 나눠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왜? 네, 네. 반도체를 작게 만들 수 있는 회사는 TSMC와 음.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 능력은 일단은 두 그렇죠. 업체가 가장 앞서가는 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내용들은 네. 삼성전자의 나쁜 내용들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또 ARM이 하고 있는 모바일 쪽의 여러 가지 반도체 칩셋 기술들은 네. 사실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일감이 떨어질 수는 없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앞에서 이야기드렸지만은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차세대 네. D램부터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을 봤을 때 D램의 활용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뭐 랜드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 비용이 높아졌죠. 네. 올해 가장 큰 키워드는요.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기대가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인수에 대한 트라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한 2018년 전 경이었던 것 같은데 퀄컴에서 네. 그 NXP 인수한다고 할 때 불발 한번 됐었잖아요. 독과점 때문에. 네. 네. 일단 이제 미국 안에서도 사실은 엔비디아 자국 기업이긴 하지만은 네. 독과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경계를 하고 이제 각국에서 규제를 다 하고 견제할 있거든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ARM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90%를 가지고 있어요. 특허를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이 ARM이 인수했을 때 네. 특허에 대한 갑질 네. 계속 경계를 하는데 이 내용들은 뭐가 지금 결정될 것이다라고 저도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인수가 안 되게 되면 조금 네. 더 저희가 좋은 건가요? 만약에 불발이 된다 이러면은 네. 저는 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에서 ARM에 대한 능력을 좀 더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ARM이 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이 꼭 네. 뭐 핸드폰 한 기종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모바일 쪽에 설계 능력 회사들이 많이 네. 더 부각이 될 거고 네. 그리고 그런 설계를 통해서 일감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되게 되면은 사실 반도체가 쓰일 수 있는 구간이 정말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판도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2030 비전에 전혀 그렇죠.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엔비디아가 차라리 인수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낫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잡았다라면은 네.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큰 경계를 뭔가 피할 수 있는
능력은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무래도 국가적인 힘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삼성전자는 생산에 대한 강국이지만은 뭔가 미국 위에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엔비디아가 좀 잡아가지고 네. 엔비디아가 그와 같은 LLM의 능력을 좀 높여주고 생산을 그걸 좀 통해서 우리한테 맡겨주는 그렇죠. 것이. 파운드리 네. 사업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자급자족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네. 삼성전자 올랐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반도체 자급자족 한다고 해서 반도체에 대한 경계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왜?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독식하지 않아요. 다만 자국의 설계 능력이라든지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능력을 높여주자. 네. 대신에 생산은 너희들이 하는데 미국 와서 해라.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항상 공생에 대한 부분들 또 삼성전자는 그런 능력에서는 탁월할 수밖에 없다. 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인수를 해서 네. 그래서 그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넓혀질 수 있게. 그러면은 DB하이텍이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좋아질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네,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겠죠. 네, 거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삼성전자가 할 역할이 크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을 내주신다면 해외 주식 사고 싶으면 엔비디아 사도 괜찮고 국내 네. 주식 삼성전자 추세 이상 없다. 이렇게 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사는 것도 좋고 네.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미세 공정화에 관련된 SNS 대 기업들, YIK. 예, 그와 같은 네. 기업들은 또 여러분들이 또 찾아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전략에 대입해야 되는지라는 고민을 한 번에 다 이감우 전문가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공개 방송도 4시에 준비하고 계시죠? 네. 반도체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요. 오늘 주말 동안에 나왔던 반도체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정말 강조를 드리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디램 새로 나옵니다. 그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디램에 관련된 내용들 볼 수 있는 이 반도체 이야기들을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시 반도체 지각 변동, 지금 선택할 반도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4시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님 오늘도 준비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주식학개론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네,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5장 더 분발해서 수익 많이 내세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